이 시간에 들어오면은 비단지고 사는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울까 했더니 뭐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간 지금 발표문에는 안 들어있지만 아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싶었다 생각하는데요. 엄청난 사회의 불평등의 심화라고 하는 게 불보듯 뻔한 것이 두 발표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박창조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성공회대 윤철규 선생님 토론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도균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장진호 선생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철규 선생님 먼저 해주세요. 네, 소개받은 유철규입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중요한 문제인데 어려운 데이터 잘 관리해 주셔서 좋습니다. 제 토론을 조금 하니까 좀 어떻게 하면 보완할까를 중심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가 나고요. 이제 거대한 달러 자금이 이제 중동으로 넘어가죠. 근데 그 달러가 중동에 안 머물고 다시 런던 금융시장을 거치고, 그러니까 그 오일머니가 중동에 들어오면 중동의 왕족이나 이제 부자들이 그 달러를 중동에 자기 나라에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투자 안 하고요. 그 런던으로 다시 보내죠. 해외 뭐 금융자산을 사든가 예금을 하든가 이제 런던으로 보냅니다. 그럼 그 돈이 다시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이제 5달러 환율이라 그러는데 꼭 그 메커니즘을 지금 우리 박찬호 선생님 들으면서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흑자를 보면 그 흑자 자금이 한국에 안 머물고 다시 달러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중간 고리가 한국의 경우는 특별하게 국가다 이런 입니다. 의문이 생기는 게 오일머니의 환류 메커니즘이나 지금 한국의 흑자 자금의 환류 메커니즘이나 사실은 중간에 국가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갔냐. 근데 중동의 오일머니 환율도 사실 국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은 이 대부분 국가 소유고 왕족 소유이기 때문에 역시 국가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오일머니의 환류를 금융화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달러의 환류 메커니즘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금융화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금융화의 정의를 하셨는데 이 정의와 지금 한국의 흑자 달러 또는 투자 자금의 환류 메커니즘이 이 금융화의 차용하신 금융화의 정의에 맞는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별로 관계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금융적 동기, 금융시장, 금융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역할이 정답 현상을 금융화라 처음에 지칭하고 이걸 동의하신 것 같아요. 비판 안 하셨으니까. 근데 이 얘기하고 외환보유고의 그 미국 국채 투자를 통한 달러의 그 돌아가는 환류 리사이클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오일머니 환류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랑 그럼 그때는 저희들이 금융화를 안 불렀습니다. 그냥 오일머니의 환류고요. 지금도 한국의 수출 흑자 자금의 환류 메커니즘일 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정의가 그래서 금융화의 정의 문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같이 외환보유고를 통한 달러의 환류 메커니즘을 금융화라 부르고 종속이라 부르면 세계 최대의 금융 피수탈자, 수탈 대상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4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도 그 돈은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뭔가 이상한 이제 세계 최대의 피수탈자가 G2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뭔가 좀 더 얘기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금융화의 개념이 모호해서 나온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 작업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한국이 적자를 보면 무역시 적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죠. 거꾸로 무역시 흑자를 보니까 그 흑자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면 환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국가가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그 달러를 사들여서 국가가 다시 미국에 보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근데 거꾸로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적자 국가였었고 그러면 적자 경우에 그런 식의 금융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자나 흑자나 금융화를 설명할 수 있는 좀 개념화나 이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떠오른 생각은 이겁니다. 지금 이게 지속될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이 메커니즘이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외환보유고는 일정 수준 올라가면 더 이상 국가는 쌓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금방 지금 이미 논란이 돼 있어요. 지금 3,600억 달러 넘었는데요. 이 정도면 더 쌓을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외환보유고의 축적 속도가 처음에 빠르다가 점점 둔화됩니다. 미미해지죠, 증가율이. 둔화해지면 그때는 금융화가 멈춘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환보유고의 축적과 그 외환보유고의 미국 달러 투자를 통한 금융화를 설명하는 것은 저는 그냥 지금까지 현상을 설명하지 앞으로의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중국도 더 이상 4조 달러 넘어간 상태에서 외환보유고를 더 이상 늘릴 동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연구를 앞으로 다음 하시면 민간 그 재벌의 해외 투자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 메커니즘에 지금 민간 한국의 초국적 자본이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지금.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이 금융화의 중요한 중심축이 주체가 되어버렸는데, 재벌은 그러니까 끝에서 결론에서 찍은 재벌을 도와주고 재벌을 강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한 한마디 말고는 지금 금융화와 금융 개방 자유화 시대에 민간 독점 자본의 활동이 없어요. 이 그림에. 그 여전히 국가가 이 금융화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외환보유고 쌓지 말자고 정책을 전환하면 금융화는 깨지는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저는 이 뒤에 좀 더 지금 뭐 500조인가 현금 자산을 쌓는 재벌들의 그 어떤 관련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해외 투자 양상과 뭐 이런 것들이 보완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계속 플로우를 누적시켜서 스탁을 만드는데 이게 해보면 잘 안 맞거든요. 나중에 스탁값하고 실제 스탁값 통계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시간의 문제일 텐데 이거를 조금 더, 보통은 이제 이 플로우 값들을 매 연도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는 많아도, 그리고 나서 누적치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가 다르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플로우를 누적해가지고 그렇게 스탁으로 처리를 하시면 실제로 스탁 통계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나간 돈이 거기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하나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바로 답변을 듣고 갈까요? 네. 선생님 그 지적과 여러 제안들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 5.1달러의 리사이클링 메커니즘과 현재 이제 외환보유고라는 리사이클 메커니즘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5.1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산유국이라는 발전 도상국에서 물론 이제 런던 금융시장을 매개로 하긴 했지만 또 다른 지금 발전 도상국으로의 그런 그 금융자본의 흐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은 또 5.1달러 그 산유국에서 선진국으로 갔지만 그것이 다시 이제 다시 한국과 같은 제3세계의 발전 도상국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5.1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발전 도상국에서 발전 도상국으로의 자본 흐름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현재 외환보유고 시스템은 그것과 좀 다르죠. 확연하게 어떤 발전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본 흐름이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G2가 분명하죠. 그런데 그 금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좀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무역 어떤 경제권을 둘러싼 굉장히 중요한 첨예한 쟁점이 됩니다. 근데 사실 외환보유고라는 것의 어떤 글쎄요 문제는 이제 달러 가치가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의 문제일 텐데, 그것은
그것이 일방적으로 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그 외환 보유를 통해서 어떤 전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적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측면만으로는 해석될 수는 없겠다. 이 정도로만 좀 설명을 좀 저도 잘 확실한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외환 보유고의 한계는 없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 한국이 그 지금 무역 흑자에서 무역 적자로 전환되었을 때도 이런 외환 보유고를 축적할 것이냐? 저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른 무역 적자국에서도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원화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로 전환되면 더 이상의 외환 보유 축적이 없어야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융 세계화된 상황에서 금융 위기의 위험이라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종의 외환 보유가 하나의 보험으로서 작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험으로 작동하는 것에 보험 비용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기축통화국에게 계속 전이된다는 점에서 그것을 종속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외환 보유고 한계는요 계속적으로 논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97년 외환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원인이 우리 지금 다 외환 보유고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적정 외환 보유고의 기준으로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당시에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2007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도 그랬지만 사실 그때 한국이 보유한 외환 보유고라는 것이 전혀 한국 경제에 어떤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미국과의 스왑 협정을 통해서만 겨우 원화 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가 있었다라는 점을 좀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재월의 이제 해외 금융 투자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종속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췄던 거고 금융화의 정의를 세 가지 측면이 복합적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측면에도 보다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재벌의 해외 금융 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사실 직접 투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즉 해외로 진출할 국내 해외 자회사들이 국내에 위치한 본사에게 송금하는 배당금이 굉장히 큰 지금 해외 유입 해외 투자의 투자 소득으로 잡히고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기업 내부 거래라고 또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금융화라는 것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외환보유고 여쭙던 건 뭐냐면 외환보유고의 축적 속도는 증가율은 점점 둔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히 외환보유고를 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환보유고의 축적을 매개로 한 그걸 금융화 과정에 부르면 이제 그건 점점 둔화될 거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적자 때 외환보유고를 유치할 거냐 말 거냐 이 질문이 아니고요. 앞으로 외환보유고가 3,600억 넘어갔으니까 그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거나 아주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무한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금융화에 막 이렇게 들어가는 메커니즘이 없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다른 한번 제가 듣던 건 한국이 채무국일 때, 순채무국일 때 부채 경제로서의 그러니까 그 달러 부채의 채무국으로서의 금융 종속을 계속 얘기해 왔죠 우리가. 근데 갑자기 한국이 지금 순채권국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또 똑같이 종속을 얘기하니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때도 한국이 순채무국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부채 채무자니까 종속이 돼 있어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한국은 순채권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또 종속을 얘기하니 이 같은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서 혼란스럽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속의 개념이 우리가 80년대 외채 위기에 있을 때 금융 종속의 얘기랑 지금 채권국으로서의 금융 종속의 얘기랑 이게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한국이 순채권국인데 우리가 순채무국일 때 쓰던 종속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는가라는 제가 의문을 좀 보완을 부탁드린 겁니다. 예. 네. 두 분이 세션 끝나고 더 깊은 얘기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네, 김도균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광주 과학기술원 장재입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분석한 상황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97년 이후에 이러한 금융기관의 안 써도 돼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또 가계 입장에서는 그런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부채 증가가 급팽창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걸 이제 자산 기반 복지의 확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주시고, 세계적으로 이게 하나의 경향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 국제 비교도 이제 해주셨습니다. 특히 덴마크와 네덜란드나 이러한 우리가 흔히 복지국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북유럽 국가들이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제가 의외로 지금 발견을 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복지국가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라는 또 분석을 제기해 주셔서, 이제 그런 사회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자산 기반 복지가 최근에 들어온 경향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걸로 보여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와 이게 이제 차별된 걸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의 높은 비중과 북유럽의 가계 부채의 높은 비중이 현상적으로는 뭐 세계적으로 10위권 내에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심지어 이제 비슷해져가는 상황까지도 보이지만은 유사성,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어떤 역사적 패턴 내지는 발전 경로는 상당히 다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석에서. 그 점에서는 상당히 좀 또 흥미로운 비교 분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너무 이렇게 어떤 자산 기반 복지로서 가계부채 증대에 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가계부채 증대라는 것이 자산 기반 복지 내지는 생계수단으로 주택을 보유를 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서만 추동된 것이냐, 이걸 좀 특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특히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주택 가격 상승률이 폭발했죠. 거의 폭발했는데, 그때 빚을 내고서라도 빚을 내지 않으면 뭔가 바보다, 이런 게 상식이 될 정도로 상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으려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빚을 지는 게 오히려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빚을 져서 결국 그걸로 자산, 즉 주택을 삼을 통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했을 때 되팔거나 아니면 여러 세를 주거나 여러 방식으로 이제 어떤 차익을 소득 수익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부채라기보다 빚으로 느끼지 않은 거죠. 그 부채를, 금융기관을 통한 부채를 빚으로 느끼기보다는 일종의 투자 비용으로 가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이렇게 복지에 치중돼서 가계 부채가 확증되느냐, 그러니까 복지 수단으로서만 고려를 할 것이 아니라 투자 수단으로 이 가계들이 주택을 자산으로 이제 보는 와중에서 또 이러한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이게 자산 가격이 지금 동결되거나 아니면 상승폭이 둔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폭발의 뇌관으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각주 중에서 보면은 하우징을 갖다가 이제 각주 1에서요. 옛날에 하우징 웰페어 차원에서 그동안 주택을 다뤄왔는데, 근데 이제 하우징 에즈 웰페어라는 쪽으로 이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우징 에즈 인베스트먼트라는 점도 역시 함께 봐야 전체적으로 좀 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분석 자체의 내용 관련해서는 이 정도의 이렇게 좀 보완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증대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 주택담보대출이 맞긴 한데 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고 금융기관은 기업 금융에서 가계금융으로 이렇게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그 대출 방향을 급격히 전환시켰는가? 이거는 거시적으로는 뭐 탈발전주의 논리하고도 관계가 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이제 뭐 약화시키거나 더 필요가 없다고 이제 간주하는 그런 경향성도 이제 한편으로 있고, 또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특히 IMF의 구조 조정 이 기간을 거치면서 어떤 금융기관과 국내 정부 사이에 이제 거리가 더 이제 유지가 될 것을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 스탠다드로 요구받은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와중에 더 급격히 이제 변화가 초래된 것은 이 국내 금융기관, 특히 은행기관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즉 은행기관의 한 7~80% 시중은행들이 글로벌 자본이 이제 주주가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뭐 정부를 은행의 최대 이해 당사자로 눈치 볼 상황이 없어진 상황에서 은행은 이제 수익성 논리가 그 어떤 공공성 논리를 더 압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수익성 추구로 간 상황 속에서 이제 가계대출이 좀 더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선택된 것도 이러한 그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는 큰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수익성 논리의 지배 같은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더불어서 그것의 어떤 물적인 바탕으로서 이제 그 은행기관 소유권이 대폭 글로벌 자본의 그 지배하에 이제 지금은 좀 약간 떨어졌다가 좀 여전히 한 주요 시중은행은 한 5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것이 여전히 이제 그 은행기관의 그 가계대출을 유지시키는 동력이 되지 않는가.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은 사실은 수익이잖아요. 대출을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을 계속 주는 게 이익이죠. 그러니까 국민경제 자체로서는 대출이 폭발의 뇌관이 될지라도 은행 자체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야 폭발해서 이제 공망을 하는 결과를 맛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대출을 늘려나가야 이게 이제 자기 은행의 이제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또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은행기관의 이해관계와 국민경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정부가 그냥 개별 그 수요자 가계들에게만 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상당히 지금 들어먹히지 않는다. 이런 은행기관의 어떤 그 대출 동기나 이런 그 구조를 손대지 않고서는 이제 상당히 힘들다. 근데 은행만 이익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가계부채가 이제 더 완화되고 늘어나는 배경에는 어떤 자산을 많이 가진 그 계층에 있어서도 역시 이제 그 많아진 그러한 그 소득을 통해서 이제 더 이제 자산을 늘려서 어떤 세입자를 더 확보해서 이제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뭐 그러한 또 이해 관계도 이제 같이 존재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가계비 증대 배후에 이러한 그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그 가계부채 증대만이 아니라 특히 대학 학자금 대출이 그 늘어난 것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대학 등록금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후반을 경과하면서 이게 어떤 과외비 증대 폭 대비 그러다가 등록금 증대 폭이 거의 뭐 불비례적으로 폭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그 대학생이 과외를 한 탕만 떼어도 등록금 충당하고 남았는데 지금은 뭐 과외만으로는 어림없다 그 정도로 이제 얘기할 정도로 학자금이 등록금이 늘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대출 자본으로 전환시키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이제 채무자로 졸업을 하게 되죠. 예. 이런 것도 어떤 국내 그 부채 사회, 부채 경제로 가는 큰 축의 하나가 된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 소비자 신용 증대, 아까 언급을 잠깐 해주셨긴 한데, 가 이제 특정한 점입니다. 그거에 두 축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크레딧 카드 사용, 신용카드 사용이 이제
대중화된 것과 또 하나는 대부 자본이 크게 이제 국내에서 활성화됐죠. 특히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정부 때 그걸 경기 활성 수단으로 이제 또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도 그렇지만은 내수가 이 고용 불안정으로 위축되는 것을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크레딧 카드 사용을 이제 완화하면서 또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자잘한 뭐 그러한 그 수수료보다 현금 대출이 더 핵심적인 이윤의 원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 체크카드에서 이제 돈 뽑는 거랑 현금 카드에서 직접 돈 뽑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이자율이 다르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거의 고리대 수준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예, 그래서 그 신용카드 업무라는 건 사실은 또 다른 외향의 고리대 업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까지도 있는데 어쨌든 소비자 신용이 신용카드는 그렇고 또 대부자본과 관련해서는 또 90년대 말에 갑자기 그 뭐 이자 상한을 철폐했다가 지금 다시 뭐 이자 상한을 높이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일본의 그 야쿠자 자금, 노후 자금이 한국에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분석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사나원이니 러시안 캐시니 이런 것들이 다 일본 자금인데 국내 이러한 그 대부 자본을 일본의 자본들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 그 케이블 TV의 주요 수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 종편이니 케이블 TV니 이러한 그 방송을 보면 이제 저녁 시간 때 이 뭐 돈 쓰라는 광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이 그런 그 대부 자본에 더 쉽게 이끌려서 이제 쉽게 20대 특히 여성층에서 이제 이러한 그 대부 자본에 덫에 걸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가계 대출 증대하고도 또 맞물리는 측면이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근데 또 문제는 이게 단순히 대부 자본만이 아니라 대부 자본의 주요 전주라고 하는 큰 손들 즉 대부 자본에 돈을 빌려주는 그 실제 그 전주들 중에는 주류 금융기관들, 뭐 시티은행이나 일반 뭐 국내 뭐 일반은행도 그렇고 시중은행들도 이런 또 대부자본들, 뭐 개개인의 대부자본이든지 아니면 업체로서의 대부자본이 있는지 돈을 또 빌려줘서 이런 물고 물리는 연쇄고리로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가게들이 이제 거기 덫에 걸려 들어가는 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볼 때는 근로소득 정체가 결과적으로는 뭐 가계 부채 증대하고 맞물리겠죠. 우리나라 실질 임금 소득이 이제 90년대 후반 이후에 거의 뭐 이렇게 정체되거나 심지어 떨어졌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불안정 노동 조건 이 확산과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자영업이 팽창했다가 이제 파산하면서 그 또 이제 빚을 자영업 사업을 할 때 또 빚을 많이 지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나중에 파산하거나 그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더 빚이 늘어나거나 갚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빚을 줄일 것이냐 아까 사회 선생님께서 이제 그 대안을 듣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를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빚을 지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빚을 내주는 이 주체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득, 어떻게 그 대중들의 소득을 안정적인 수단으로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함께 고민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게 현재 가계부채는 단순히 이게 자산 그 복지 개념으로 자산 기반 복지 개념으로 뭐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는 물론 아니겠죠. 왜냐하면 현재 가계부채는 이제 이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건 이제 자명하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어떻게 이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된 상태로 이제 전환시킬 것이냐 이거를 좀 앞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꼼꼼히 다 지적해 주셔서 네. 간략한 간단하게 그 답변 드리면 그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 이렇게 주택의 문제를 이제 복지 수단을 먹거나 투자 수단을 먹거나 이거는 제가 계속 이제 고민을 하는 문제인 거고
한국사에서도 이게 과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생존의 문제인 건지 욕망의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경계에 있는 것 같고 그 경계를 참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그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어떤 그 가계부채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그 소득의 문제, 그 근로소득의 문제가 좀 다시 좀 중요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2000년대의 그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저금리, 어떤 그 민간화된 그 프라이빗타이즈 그 케인지아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로 저금리 정책에 의해서 주도가 됐었던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좀 그 주목을 받는 게 결국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제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민간에 떠넘겨진 케인주의가 갖는 어떤 한계로 인해서 새롭게 어떤 그 포스트 케인지안적인 그 대안도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연구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10분 늦게 출발했는데 뭐 10분이 아니라 한 15분 정도 늦게 끝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발표 이광근 선생님의 발표를 발표 끝나고 세 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고요. 여기도 답은 안 나올 것 같지만 저희가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입니다. 그 앞서 발표하신 두 선생님들의 멋진 발표에 비해서는 좀 어설프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부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이제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전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올 1월에 그 성공회대 근처에서, 거기는 아무도 서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동네인데, 거기 이제 월세집에 살다가 여기 동국대 근처에 이제 전셋집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대견했어요. 내가 드디어 도시빈민에서 서민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뿌듯해하다가, 그리고 뭐 이제 수면 시간도 길어지고 출퇴근 시간도 짧아지고, 그래서 이제 되게 행복한 삶을 지내다가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는 여러모로 이제 되게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출 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것 때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왜 불안한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대출 때문에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빚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좀 그 빚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글까지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 최근에 언론 보도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 뭐 가계부채 증가와 뭐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이런 것이 무슨 아까 장진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그 뭐가 관리되어야 하는가? 그 주택담보대출 잔금의 총액인가? 아니면 장기 채무 불이행자나 파산자의 규모인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거시경제 당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대다수 경제활동 인구가 채무를 이미 지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 말썽 안 피우고 채무자로서 문제 안 갖고 살게 하는 그것이 그 이 채무자들의 품행이야말로 그 관리의 대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흔히들 뭐 개발독재로부터 신자유주의의 이행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들 쓰는데, 좀 가능하면 그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 다른 말을 갖고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하다가 이제 지금은 바우만이랑 들레스의 논의를 접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통찰 속에서 혹시 한국의 역사들을 간추해보면 뭔가 다른 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썼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별로 자신은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려보면, 그 생산자 사회에서 소비자 사회로, 이거 이제 바우만의 태제인데요. 바우만은 이제 아주 그 두리뭉술하게 이제 노학자의 통찰을 보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19세기의 생산자 사회가 21세기에는 소비자 사회로 전환됐다. 뭐 액체 근대성의 뭐 등장과 더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약간 좀 전에 그 김도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제 강제적 저축이 시행돼 갖고 가계적 저축률이 되게 높다가 이게 이제 금융 위기를 전후하여서 가계 대출이 이제 저축은 줄어들고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여기 이 바우만이 이야기한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저축 장려 정책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내핍적 규율을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 수출진흥 내수업 경제에 알맞는 구성원에게 그 내면화되는 그 규율들 이런 것들을 이들의 품행을 인도했던 장치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뭐 저축진흥 정책이나 아니면 뭐 가격 통제 정책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소비 억압 정책 이제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냥 이렇게 쭉 보면은 실제로 강제 저축이라면은 하일브로너와 밀버그가 산업화 초기에 뭐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뭐 사회주의적 원시 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산업화 초기에 투자분을 형성해야 되는 과정을 저임금을 통해서 보충한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진짜로 강제적 저축이 이제 진행이 되었죠. 그 3쪽에 제가 이제 69년 경향신문 사설을 하나 인용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저축조합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 직장조합에서는 월급에서 0.8%씩 강제로 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은 이것은 정말 강제적 저축이었다라는 얘기를 이 신문사설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그 이제 4쪽에 보면은 이제 그 물가 안정 정책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가격 통제 정책들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뭐 이중 국가 정책부터 시작을 해갖고 소비자 보호 대책 표기에 이거는 중앙 정부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제 했던 건데 한 달에 3번씩 시장 물가를 이제 점검하고 다니고 그리고 막 협정 가격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한다고 이제 으름장을 놓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골프장 입장료가 개별 소비세 입장료의 개별 소비세에 이제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개별 소비세의 이제 기원격이 이제 특별 소비세가 이제 1977년부터 제정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애들 먹는 아이스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에 아이스크림에도 특별 소비세가 붙었어요. 유제품이라서 하드는 안 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게 그 가격 통제 정책들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내핍 규범 같은 것들이 이제 내면됐죠. 근데 뭐 이러다가 그 이제 80년대 후반 3조 호황 지나고 90년대 초반 뭐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 이런 것에 힘입어서 드디어 대중 소비의 시대가 오게 되고 내핍 규범은 이제는 이제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저는 이제 박찬종 선생님 학위 논문의 5쪽 이제 아랫 부분인데요. 박찬종 선생님 학위 논문에서 이제 인용을 한 거지만 김대중 정부가 내수 진작과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소비자 금융, 그러니까 주택 금융과 신용카드 금융 이걸 양대축으로 하는 이걸 이제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저는 일종의 파이낸셜 픽스, 그 픽스가 백승옥 선생님 분 외에는 재정립으로 번역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원래 데이비드 하비의 원뜻을 살리는 차원에서는 금융 조정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비나 베버리 실버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의 주체를 자본 혹은 기업으로 보는데 저는 여기서 일부 그 국가의 이제 그 금융적인 개입이었다는 측면에서 금융 조정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아까
김도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크라우치, 그 민간에 떠넘긴 케인즈주의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신용카드 대란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날 그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는 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고.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생산자 사회에서 소비자 사회로 이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그 바우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고 칭했던 금역적 노동윤리, 그러니까 오늘날의 요구 충족을 훗날로 미루고 저축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이 오늘날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이제 봅니다. 과연 사라졌나? 그리고 잠깐 중간에 한번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율사회에서 통제사회로는 이거는 그 푸코가 분석했던 군주권력에서 군주권력 사회에서 규율권력 사회로의 이행에 나중에 이제 들레스나 다른 사람들이 이 규율사회 이후에 그렇다면 어떻게 또 변했나를 푸코의 말년 강의들로부터 약간의 힌트를 받아서 개념화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 파놉티콘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규율사회는 어떤 안과 밖이 나뉘어져 있는 공간 안에서 작동하는 권력이고, 이것은 그 중앙에서 감시하는 눈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자리 배정과 시간표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준수하라고 이제 강요를 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통제사회라는 것은 그 안과 밖이 구분이 있는 공간에서 안에서만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밖에 구분이 없는 공간 속에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기본적인 포함과 배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포함된 사람들도 이거 이제 그 규율사회의 그 서열한 논리를 이제 계속 이제 따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서열하고 평가하고 기록하고 훈육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시간도 별로 없고 하니 쭉 그냥 넘어가서 제가 이제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 4시에 이 맺은 말을 쓰다가 두뇌가 정지해서 그만 쓰고 딱 했다가 오늘 아침에 학교로 걸어오면서 이 맺은 말을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바우만이 이야기하는 그 소비사회, 바우만 워낙에 이제 두리뭉술하게 얘기하니까 그 분명히 그 어떤 이전의 생산자 사회와는 다른 주체성, 다른 품행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건 맞지만 그 채무자 혹은 거기 있는 소비자는 그 계급적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산소득이나 자본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채무자가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부채에 의존해야지만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따라서 이제 그 어떤 통제사회의 권력장치에 포획되어 있는 그런 그 생계형 부채 의존자들, 이런 사람들은 소비자 사회라는 그 말 하나로 뭉뚱그리기에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막스 베버의 노동자 혹은 자본가가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고 돈도 아끼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좀 더 값진 곳에 쓰기 위해서 이제 절약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었고, 칼 막스의 노동자는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에 대해서 계급적 분노를 느끼고 그들에 대항해서 계급 투쟁을 벌이는 그런 존재였다면, 오늘날의 생계 의존형 채무자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분노하는가? 저는 분노하지 않거든요. 저는 불안해요. 그냥 불안하고 누구랑 싸워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까? 이것은 좀 더 고민해보고 글을 완성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처절한 저희 그 30대의 고민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두 부분은 굉장히 구조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정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강훈 선생님 발표해 주셨는데요. 뭐 시간에 구애하지 마시고 네 아주 충분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연세대의 정승환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발표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많은데 짧게 발표하셔서 제가 이해하는 이 논의의 의의를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박정희 정권 시기는 주로 이제 경제 정책이라던가 정치적인 문제들을 하고 문화 영역의 어떤 규율 이런 것들이 좀 구분되어서 논의되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제 정책이라던가 이 제조업 기반 수출 지향적인 규모의 경제를 키우면서 분배의 정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 속에서 한국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던 측면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흐름하고 문화 통제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검열이라던가 훈육, 규율 사회의 어떤 반공 논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논의들이 조금 이렇게 나눠져서 연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강훈 선생님 논의는 사실은 한국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변화, 개발 독재 시기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이라 혹은 금융 자본주의의 형성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요청받는 주체화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그것을 그러니까 저축 강제에서 소비 유도 이런 혹은 저축 절약 내핍적인 어떤 금욕적 주체에서 금융과 신용을 잘 관리하는 금융 주체의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의 이행을 이제 한국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그것이 문화적인 측면, 풍행의 어떤 통솔이나 일상생활의 어떤 문화적 규범으로 자리 잡는 그 부분의 연결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분석 틀인데요. 실제 연구에서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셔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이 주체화의 양식에 개입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풍부하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뭐 생활개선 운동이라던가 뭐 이런 일상의 규율과 검열, 단속 이런 방식으로 규율 권력이 어떻게 작동했는가의 부분으로 박정희 시기의 문화 권력들이 논의되었다면 사실은 이것이 한국 자본주의 발전 혹은 경제 정책의 어떤 것과 연관된 주체화의 양상의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이루어진 행위의 통솔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주목한 것이 이제 이강훈 선생님 논의의 좀 새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축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소비 유도 혹은 신용 사회 혹은 금융 자본주의로의 이행 속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논의들은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제 많이 논의됐던 부분인데 그 지점에서도 사실은 이강훈 선생님이 주목한 부분은 이제 그 부채 인간의 형성이겠죠. 어떤 의미에 혹은 이제 금융 주체를 만들려고 하는 다양한 이 한국 자본주의 이 생산 양식의 변화와 관련된 주체화 과정에 개입하는 권력의 기술이 그러니까 달라지고 있는 지점들 이것에 이제 주목한 부분이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질문하고 싶은 거 혹은 선생님 논의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금융 자본주의 형성과 부채의 증가 혹은 금융 주체의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부채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 권력의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주체화에 그 이탈한 사람들, 배드 서브젝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허용이라던가 뭐 투기, 복부임 이런 방식의 전략적 규범, 내핍 생활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주체들을 규율하는 방식이 굉장히 그 훈육 사회적인 어떤 부분 혹은 젠더화된 굉장히 사회적 비난 이런 논의들 속에서 민족주의적인 주체로 제조업 혹은 한국의 그 재벌 기업을 키워왔던 여러 가지 그 문화 논리들이 동원됐던 측면들에 대한 분석들처럼 이 배드 서브젝트를 규율하는 그 권력의 기술이 현재 금융자본주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 신용 불량자나 파산 신청한 사람들 혹은 그 여성학 논문에서 이제 탈성매매 여성들의 그 지원 정책에서 금융주체 형성과 관련돼서 이전에 그 윤리적 타락의 어떤 개념들에서 신용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 빚과 관련된 그 전차금이나 이런 신용이나 금융 그 주체를 형성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책이 변화되는 측면들이 하나의 이제 예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채 인간의 형성이라고 라자라토가 논의했던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개별적으로 품행 관리에 작동하는 권력의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개별적인 그 영역에서 작동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보여주면 이 논의가 좀 더 풍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이 혹시 이제 주목하고 계시는 어떤 예들, 이런 권력의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특징적으로 이 내핍적인 금융적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런 신용 관리 혹은 금융 주체적인 방식으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것들, 예들이 있으면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상당히 늦게 보내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글을 쓸 때 장기 채무 연체자, 그러니까 장기 채무 불이행자, 그러니까 옛날에 신용 불량자라고 이제 낙인 찍혀졌던 그 집단을 염두에 두고 글을 시작을 했다가 그렇게 될 경우는 나의 불안보다는 그들에 대해서 쓰면서 내가 혹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구나라고 스스로 이제 주체화하며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봐 그냥 안 썼는데요. 그 얘기들을 쓰기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것이 강제적 저축이었다고 하더라도 저축률이 높았던 시대에 내핍이 강요됐지만 지금은 내핍이 강요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그거는 너무나 일반적인 그거는 세상의 변동에 대해서 오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그러니까 채무 때문에 내핍을 강요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제가 그렇게 사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제 딴에는 내핍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 내핍이라는 것이 이 소비자 사회에서는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 그 내핍을 하는 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채무를 자본 형성 및 자산 형성에 쓸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제 사람이고 근데 이것이 막스가 생각했던 계급 투쟁의 당사자로 나설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은 대면적인 관계를 통해서 매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별로 없어요. 돈 많은 채무자이면서 채권자인 사람이랑 그냥 가난한 채무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마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플로어에 혹시 꼭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네, 그럼 우리 윤철근 선생님 다시 한번 꼭 질문하고 싶은 거 하시죠. 네, 김동현 선생님하고 이강원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 있습니다. 참 잘 들었습니다. 김동현 선생님도 재밌게 들었고요. 김동현 선생님한테 좀 듣고 싶은 얘기는 아까 보여주신 통계를 보니까 그 가계부채의 49.몇 %가 상위 5분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자가 보유율이 집이 50%쯤 되니까 그 사람들이 주택 가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부채들 절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기반 복지를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가지고 그걸 복지 기반으로 삼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혹시. 그러니까 소득 최상위 소득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노후를 할 이유가 없죠. 소득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의 절반은 자산 기반 복지로 설명이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자기 주택담보로 연금 노후연금을 받는 이런 식의 방식이 아마 자산 기반 복지일 텐데 그거 한국에 한 10년도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 제도 도입된 지. 근데 도입되자마자 지금 1250조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됐는데 금방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떤 제도나 구조가 될 거냐라는 문제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젊은 층이 집 사가지고 실제로 자산 기반 복지가 되려면 노후가 되려면 막 수십 년 지난 다음일 텐데 그거를 막 지금으로 연결시켜서 막 얘기하는 거는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겁니다 질문은. 그다음에 우리 이강원 선생님도 참 정말 재밌게 들었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저기 웨버의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이 한국에 이제 3조 포함 때까지 지속되었다라는 문장이 어디 있었죠. 이게 지금 저기 6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청교도 혁명이 1642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년 이상 자본주의를 지탱시켜온 자본주의 정신이라 그러면 근데 한국은 딸랑 30년도 못 채워서 그 정신이 끝났습니다. 그게 과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30년 만에 만약에 이 웨버의 정신이 한국에 60년대 7페이지 위에입니다. 60년대 이후 3조 포함까지 만약에 이 웨버의 정신이 한국에 나타났다면 그리고 그게 자본주의 지탱하는 정신이었다면 단 30년 가고 한국 자본이 끝이냐 서구에서는 어떻게 이게 400년을 지탱하느냐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다음에 이제 1페이지에서도 관련된 문제인데 개인이 사회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 정부든 박정희든 시킨다고 그 부분급은 다 따라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갑자기 소비하라 이렇게 해도 사람이 따라가느냐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들의 반응이 없어 보여요 여기서는. 그냥 권장하면 따라하고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주면 또 그러니까 그냥 괴돼지가 아니잖아요. 그 반응을 직접 이강훈 선생님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답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두 분 한마디씩 하시겠어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적 잘 들었고요. 우선 자료가 이제 가계금융조사 이거 보통의 서베이 조사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샘플링이 이제 최상층이랑 최하층은 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보통의 서베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5분위라고 하면 이건 최상층이 아니라 그냥 중상층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5분이라고 하면 상위 20%가 되는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게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2006년도에 한국사회학회에서 이제 중산층 관련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산 기준이 10억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중산층으로 살려면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된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럼 과연 이게 그러면은 과한 것이냐, 이게 과한 것이냐 적은 것이냐라는 좀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적 복지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전 자산 규모가 10억 정도, 2006년도 기준으로 10억 정도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들 분명히 5분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일 거고요. 실제 5분위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도 자산이 10억 정도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물론 이렇게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택이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그 생존의 문제와 그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인 정말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의 그 복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중산층의 어떤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거고, 사실 그 복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순위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결국 그 빈곤층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는 측면도 있고, 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소득 대체율이 이제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우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주택연금 관련해서도 이게 도입이 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도입했던 이유도 2007년도에 그 연금 개혁을 하면서 연금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면서 결국 이제 그 국민연금의 그 소득 보장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 퇴직연금 도입이나 뭐 기초연금 도입도 그때 얘기가 됐던 거고, 뭐 주택연금 다양한 이제 수단들이 얘기가 된 것들이고, 과연 이게 그 타이밍이, 그러니까 주택연금 뭐 10년 정도밖에 안 된 건데 이거를 가져서 그 뭐 주택 자산기반 복지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이런 자산복지 그 자산기반 복지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급화 시기 뭐 이광문 선생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저축에 기반한 어떤 자산 기반 복지에서 이제 부채에 기반한 자산 기반 복지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과연 이게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모델인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제가 함의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어떤 뭔가 그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신재주의적인, 그러니까 최근에 어떻게 신재주의적인 어떻게 복지 개혁의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어떤 그 한계 같은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좀 함의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광훈 선생님. 예, 그 제가 이제 베버 얘기를 끌고 들어온 건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염두에 뒀던 거는 그 르 볼탕스키가 얘기한 그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 그걸 이제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베버가 얘기했던 그 생산에서의 규범, 그리고 이제 그 절약, 그러니까 소비를 극도로 억제하는 이제 그런 규범. 그건 비단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에게도 이제 통용이 되는 건데, 그것을 더 이상 이 자본주의에서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절약을 해야 되면 그건 그 사람이 가난해서 절약을 하는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그 청교도, 그러니까 올해가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던데, 그 오래된 건데 그 한국에서는 진짜 이걸 30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저 드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게 또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이기도 하지만, 옛날에 유교 자본주의 논의가 나왔을 때 왜 옛날 그 유교라는 건 이제 그 근대화 이론에 따르면 그 이제 근대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제 전통인데, 어쩌다가 이제 그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이제 발전이 된다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나왔던 게 뭐 이제 근면하고 뭐 윗사람한테 복종을 잘하고 절약하고 뭐 이제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제가 맞아요, 선생님 뭐 맞아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좀 더 저는 질문을 했어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돼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들의 반응을 부각시켜야 되는 건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그 이 살아있는 인간들이 되게 이제 여러 종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오히려 이제 현명한 소비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근에 신문 보니까 지금 뭐 화정 일대를 그 경상도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그 투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걸 갭 투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내 집 열채 갖기 운동이라고 들어봤는데 부동산 주인한테 이제 물어보고 그런다고 이제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자기 자신을 현명한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뭐 이제 점심 저녁을 학생 식당에서만 먹는 이제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 한 2역 정도는 걸어가는 그런 대학생들도 자기 자신을 이제 현명한 소비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살아있는 인간의 반응 이런 거는 좀 다음에 그러니까 옛날 거랑 요즘 거랑 같이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세션을 만들어준 장본인이 이강근 선생님이셨는데요. 빛 권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답을 각자 찾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좋은 세션 발표와 토론 다 감사하고요. 점심시간이 늦었습니다. 이동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은데요. 아마 1시 세션 바로 시작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천천히 드시고 그리고 다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기획 세션 3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